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코너 의사와 기자가 만났을 때 의기투합.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춥죠? 네. 어저께 뭐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저희 회사 앞에 내과가 있는데 네. 대기 환자가 40명이 된 적도 있었대요. 어제 오후에. 세상에. 내과에. 그래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야 감기 안 걸립니다. 아이고 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 오늘은요. 우선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어제 결국 제명이 됐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인데 우선 고 기자님 이제까지 기억 있으세요?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경우? 글쎄,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제명 자체가 좀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좀 이 잘못이 있어도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제명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 관련 문제 때문에 제명당하는 경우도 제명당하는 남자 정치인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좀 흔하지 않은 경우고,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뭐랄까 혼탁해서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에 상당히 이미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좀 미운 시아버지당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여성이 좀 설 자리가 없는 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 원장님, 송하영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의 직접 한 말입니다. 류여해 전 위원이 최고위원이 소시오패스처럼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치적 파탄적 기행을 일삼고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사자 라이언 인형을 들고 당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 표현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이제 방송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뵌 적이 있고요. 예.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한 적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모습 안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충동적인 면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면이 나한테 득이 될 때는 다들 그거를 용감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충동적인 면이 나한테 득이 안 되고 네. 내 뜻에 반할 때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같은 동지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동지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류여해 의원이 사실 정치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언 인형이 네. 부적절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라이언 인형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른 여성 의원과 다른 점은 물론 정치를 하시는 여성 의원들이 다들 우리 그렇게 막 아주 순하고 참고 지내는 분은 아니시지만 류여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복수심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잘 네. 생각하면 또 승부욕이거든요. 네. 그 승부욕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본인을 승리로 이끌고요. 그 복수심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들이 생각한 일반 여성보다는 이분이 뭔가 당했을 때 참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훨씬 강렬한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렇게 소시오패스적이고 정신분열적이고 이거는 저는 이 표현은 그래도 정치를 했었던 분이고 한때 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그러게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마침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정말 정확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 앵커가 주목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넥타이 색깔이거든요. 넥타이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한다든지 튀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앵커할 때 일부러 무채색 어두운 색 넥타이만 메고 다녔는데 그걸 또 한참 메고 다니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무채색만 일부러 더 고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방송하는 사람의 이 어떤 대중의 관심에 대한 갈증? 네. 참 그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는 관종이라고 하죠. 자, 아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류 최고위원 제명을 놓고 미운 시아버지 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거다. 여성들이 자리를 붙이기 좀 어려운 당으로서의 인식이
부서질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손해일 거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엔 사실은 이제 류여의 최고위원 같은 그런 분의 자리가 좀 있어요. 예전에도 뭐 송영선 전 의원이나 좀 명예 남성 같은 이미지의 좀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공격성을 총구가 저쪽으로 향했을 때는 빛이 나는데 이게 안쪽으로 했을 때도 그 난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냥개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 주인을 문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사태가 또 증명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예. 그 세대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 이제 김세현 의원이나 네. 그리고 뭐 김상민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이나 네. 이런 이제 그런 최고위원 젊은 맞습니다. 전 최고위원. 예,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렸고 그 뒤에 어떤 젊은 층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세대 면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최 원장님, 류여의 전 의원이 이제 또 홍준표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이제 폭로를 하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와 류여의 최고위원의 이 성희롱 발언 또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논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이 예. 바로 이 제명과 관계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네. 홍준표 대표랑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었을 때 터트렸으면은 타이밍은 훨씬 좋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터뜨리면 진짜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그때 터뜨렸으면 정말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자원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게 이런 일이 나오고 터트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여태까지 이전에 이 비슷한 어떤 여성 비하 발언을 감싸다가 네. 이번에는 본인이 이렇게 공격을 피해를 받았으니까 하는 걸 보기다 보니까 네. 이 발언의 무게가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개인적인 보복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발언이 생각같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정치 20년 이상 정치하면서 그런 뭐 성희롱 발언이나 한 적이 없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요즘 세대에 들려주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그런 말이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쭉 찾아봤더니 성희롱 발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비하의 정도가 예, 좀 설거지나라고 이건 뭐 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예쁘다부터 시작해서 참 그게 문제가 뭐. 된다라는 걸 모르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이대생도 또 뭐라 그러고. 아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기투합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오늘 마지막 의기투합에서 분석할 인물은 이제 내년이 지방선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년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경쟁이 아주 뜨거운 두 분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주자들도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두 인물이 우선 다른 걸 떠나서 살아온 배경이 정말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우선 고 기자님,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살아온 배경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비교하면 뭐 단적으로 요즘 쓰는 말로 금수저와 흑수저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예. 주장했을 때 이재명 시장이 그거는 이 여객회사만 아주 영구히 그냥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공격을 했는데 네. 집안이 남경필 지사의 집안이 사실은 이 경남 여객을 창업한 네. 남상학 씨가 이제 조부죠. 그리고 그 뒤에 14대 15대 의원을 지낸 남평우 전 의원이 아버지고 네. 그리고
유학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급서하면서 이 바로 재보궐선거에 와서 당시 이해창 총재 공천으로 출마해서 열세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랬죠. 네, 박광식 새정치국민회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33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국회의원 당선됐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도 열세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또 뒤엎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의 이런 살아온 배경을 봤을 때 최 원장님께서는 어떤 성격이 형성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쪽팔린다는 말은 방송 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 본인이 주주고 예. 본인이 주주인데 주주인 거를 쪽팔려하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오신 걸 보면 되게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네. 왠지 전공이 사회복지학과예요. 네. 그런데 집안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경제 경영에 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본인이 신문사를 물려받는다 그러면 신문 방송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물론 뭐 이게 점수 맞춰서 가셨을 수도 있지만 전혀 거기에 맞지 않게 이제 전공은 또 사회복지인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또 이제 기자가 되고자 하신 건 이해는 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신문사를 갖고 있는 집에 기자가 거기에서 언론에서의 정식 그건 뭔가 하면은 메이저에서 기자를 하다가 네. 좀 더 자리가 올라와서 사주가 되거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경인일보에 가서 진짜 기자로 일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약간 다르고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예일대학교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 MBA를 하겠다고 하시는 예. 거예요. MBA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도시공학을 하면서 조금 더 미국에 있겠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집안의 기대라든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곳에서 아주 벗어나진 않아요. 갑자기 무슨 네. 뭐 노동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산속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왠지 그냥 주류를 딱 가면 되는데 왠지 주류로 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왠지 뭔가 쪽팔린 거예요. 예. 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렇게 짜장면 먹자 그러실 때 딴 걸 먹는 분이 있듯이 왠지 옷을 입거나 모든 점에 있어서 약간은 튀어야 되는 거여서 스타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 토론 나오고 할 때를 보면은 남들이 다 와이셔츠 입고 나올 때 혼자 폴라티를 입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본인의 지지층은 그동안 보수 여당이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을 거기에 의존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그렇게 사는 거는 왠지 다르게 보이고 싶어 라는 부분에 이 이중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난 그냥 부잣집 아들 아니야. 네, 그게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에도 당내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저도 이제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이분의 이제 좀 개인 캐릭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흑수저가 보기엔 이게 흑수저세요? 네, 기티 나나요? 전혀. 예,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이 사람이 나쁜 맘도 먹을 이유가 없었구나. 그리고 크게 욕심을 낼 일도 없어서 사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구나. 그래서 좀 쿨한 보수가 되고 싶은 쪽팔려 할 줄 아는 보수가 되고 싶은 이제 그런 정도의 욕망이 있었는데 쿨한 보수.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원정이라는 일컬어지는 이제 뭐 원희룡 정병국 이 분들과 함께 소장파로 일컬어졌는데 또 맹점이 얘도 또 바른생활 소년들이어가지고 뚝심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쿨해지고 싶은데 좀 거기서 이분들이 좀 어디까지 걸 수 있을까 그럴 때 못 거시더라고요. 던져야 되는데. 네, 못 던지셨어요. 예. 자, 이번엔 이재명 성남시장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 기자님 다시 한번. 네, 인생사가 정말 다사다난한 분인데 이 키워드들만 엮어가지고도 이 하나하나가 뭐랄까요? 액센트가 간다고 그럴까요? 빈농 노름꾼의 자식. 그리고 초졸 소년공. 그러니까 제대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법대에 갔고 장학금 하나 믿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도 계속 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삼수 만에 이제 당선이 됐었고 그리고 뭐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뭐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대학을 합격했는데 교복을 사주셨어요.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그런데 본인도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못 입어봐서 그 네. 교복을 입는 게 별로 나쁘지 않았다 뭐 얘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뭔가 좀 이 야전에서 거침이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또 하나는 거친 사람들은 되게 투박하잖아요. 네. 되게 예리해요.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거친데 행정 집행 능력이나 그리고 실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이 프로파간다로만 성장한 정치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예. 본인의 어떤 성과물들을 내놓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최 원장님 분석해봐 주시죠. 인생의 전반부는 진짜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갑자기 어렸을 때 얘기 이렇게 보면서는 올리버 트위스트가 다 생각났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요. 올리버 예. 트위스트랑 똑같은 거죠. 예. 인생을 진짜 억울함으로 점철됐고요. 그 억울함이 본인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전반부에 상당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부당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공격에서는 더 세게 맞받아 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의 약점을 갖다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춰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갖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이 원할 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강연 나가거나 그러시면은 자신 팔에 장애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 못 살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본인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촌친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의 약점은 이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자기 가벼운 게 약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예. 굉장히 다가올 때는 서슴없이 자기 약점을 얘기해요. 예. 그러나 누가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건데 이 공격의 의도가 겉으로 볼 때는 팩트 폭력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뭔가 본인의 약점을 받아서 뒤틀린다는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피해받는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네. 그때는 남들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되면은 재선할 때 진짜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도 예. 초선 시장이었을 때 되게 갈등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재선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너무 훌륭한 서울시장이 되신 좀 거예요. 정돈이 됐죠. 그리고 완전히 의회랑도 잘 지내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우리가 재선을 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좋은 대통령이 되실 때지만 초선일 때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 살아온 인생 이제 그런 에피소드 중에 요 대목 보면서 약간 좀 이 최명기 원장님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을지 대충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이 형제 자매가 많아요. 저희 집하고 거의 비슷한데 5남 4녀 중 7째였더라고요. 예. 근데 고 기자님도 오남 사녀 비슷한 정도입니까? 예. 몇째세요? 저희 집은 저는 제가 막내인데요. 예. 나중에 좀 찬찬히 얘기드리고 그래요? 어쨌든 어머니가 생일을 까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까먹을 정도로.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예, 나중에 이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생일이 언제였지 해가지고 그냥 점쟁이한테 물어서 대충 날짜 좋은 걸로 뽑아가지고 생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럴 정도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네. 여겨서 형성된 자존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하고 싸울 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싸움이다 되면 내가 몇 대 맞을까 아플까 그래서 그걸 겁부터내는데 이분은 싸우면 맞는 게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거는 예. 내가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거, 내가 더 이 치명타를 입히는 거, 내가 쓰러뜨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의 어떤 그 자존감은 또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좀 제가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저는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할 때 제가 왠지 그 글에서 제 그냥 느낌인데요. 네. 되게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가난했었잖아요. 예. 가난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그 집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학교를 다니게 해줬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장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의지가 있는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뭔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거리를 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랑. 그래서 오기처럼 본인도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바뀌게 되었던 거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바뀌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면 안 된데 살아왔는데 본인의 인생에서 제일 처음 이제 민주화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나서 그 안에서 변호사가 없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무면천이 없애는 운동도 하게 되고요. 예. 사법연수원에 이제 서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떤 그 이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면 사법연수원 신분에서도 네. 문제가 갈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분의 자존감이 확실히 세운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검사가 되지 않고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해서 네. 완전히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 거야. 네. 내가 다르게 해서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본인이 판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본인이 선택해서 네. 본인의 고생길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거 뭐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사실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볼 때. 네. 그 소통의 방식을 한번 고재혁 기자님이 비교를 해봐 주시죠. 지금 이 두 분이 꾸러미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불가피하게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이거 되게 오히려 다른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에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예선 무력화, 경선 무력화 정도로 뭐 남진 나훈아가 라이벌이면 다른 가수들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좀 선두에서 좀 굳히기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지금 언더독이 됐는데 거기에서 존재감을 심는데 둘 다 아주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는 그래서 네. 이런 뭐랄까 이 으르렁인데 사랑스러운 어떤 애증이 결합된 으르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해 내년에도 뭐 그 의기투합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분석으로 많이들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기투합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고재열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정치의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본인을 승리를 이끌고요. 그 복수심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들이 생각한 일반 여성보다는 이분이 뭔가 당했을 때 참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훨씬 강렬한 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렇게 소시오패스적이고 정신분열적이고 이거는 저는 이 표현은 그래도 정치를 했었던 분이고 한때 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그러게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정말 정확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 앵커가 주목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넥타이 색깔이거든요. 넥타이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한다든지 튀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앵커할 때 일부러 무채색 어두운 색 넥타이만 메고 다녔는데 그걸 또 한참 메고 다니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무채색만 일부러 더 고르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방송하는 사람의 이 어떤 대중의 관심에 대한 갈증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자, 아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류 최고위원 제명을 놓고 미운 시아버지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거다. 여성들이 자리를 붙이기 좀 어려운 당으로서의 그 인식이 굳어질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손해일 거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엔 사실은 이제 류여의 최고위원 같은 그런 분의 자리가 좀 있어요. 예전에도 뭐 송영선 전 의원이나 좀 명예 남성 같은 이미지의 좀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는 코너 의사와 기자가 만났을 때 의기투합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고재열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춥죠? 네. 어저께 뭐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저희 회사 앞에 내과가 있는데 네. 대기 환자가 40명이 된 적도 있었대요. 어제 오후에. 세상에. 내과에. 그래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감기 안 걸립니다. 아이고 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자 오늘은요 우선 류여의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어제 결국 제명이 됐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인데 우선 고 기자님 이제까지 기억 있으세요?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당에서 제명까지 당한 경우? 글쎄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제명 자체가 좀 흔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좀 이 잘못이 있어도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제명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 관련 문제 때문에 제명당하는 경우도 제명당하는 남자 정치인이 그렇죠.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좀 흔하지 않은 경우고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뭐랄까 혼탁해서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에 상당히 이미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좀 미운 시아버지당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여성이 좀 설 자리가 없는 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 원장님, 송하영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의 직접 한 말입니다. 류여애 전 위원이 최고위원이 소시오패스처럼 정신분열증적이고 정치적 파탄적 기행을 일삼고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사자 라이언 인형을 들고 당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 표현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이제 방송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뵌 적이 있고요. 예.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한 적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는 모습 안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되게 충동적인 면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동적인 면이 나한테 득이 될 때는 다들 그거를 용감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충동적인 면이 나한테 득이 안 되고 네. 내 뜻에 반할 때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같은 동지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동지가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류여애 의원이 사실 정치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사람들을 갖다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언 인형이 네. 부적절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라이언 인형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른 여성 의원과 다른 점은 물론 정치를 하시는 여성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막 아주 순하고 참고 지내는 분은 아니시지만 류여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복수심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잘 네. 생각하면 또 승부욕이거든요. 네. 그 승부욕이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그때 터뜨렸으면 정말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자원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게 이런 일이 나오고 터트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여태까지 이전에 이 비슷한 어떤 여성 비하 발언을 감싸다가 네. 이번에는 본인이 이렇게 공격을 피해를 받았으니까 하는 걸 보기다 보니까 네. 이 발언의 무게가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개인적인 보복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발언이 생각같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정치 20년 이상 정치하면서 그런 성희롱 발언이나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 세대에 들려주는 바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그런 말이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쭉 찾아봤더니 성희롱 발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성 비하의 정도가 좀 설거지나라고 이건 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예쁘다부터 시작해서 참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모르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이대생도 또 뭐라 그러고. 아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기투합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오늘 마지막 의기투합에서 분석할 인물은 이제 내년이 지방선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년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공격성을 저쪽을 총구가 저쪽으로 향했을 때는 빛이 나는데 이게 안쪽으로 했을 때도 난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냥개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 주인을 문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사태가 또 증명한 것이 자유한국당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예. 그 세대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바른정당에 가 있는 이제 김세현 의원이나 네. 그리고 뭐 김상민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 비대위원이나 네. 이런 이제 그런 최고위원 젊은 맞습니다. 전 네, 최고위원. 예.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렸고 그 뒤에 어떤 젊은 층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세대 면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최 원장님, 류호일 전 위원이 이제 또 홍준표 자기를 쫓아냈으니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이제 폭로를 하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글쎄요. 홍준표 대표와 류호일 최고위원의 이 성희롱 발언 또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논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이 예. 바로 이 제명과 관계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네. 홍준표 대표랑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었을 때 터트렸으면은 타이밍은 훨씬 좋았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터트리면 진짜